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합시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또 변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사순환으로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또 열심히 민사하고 오셨을 거고, 저도 열심히 또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대비해서 좀 문제를 만들었는데, 우선 그러니까 원래 제가 8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 원래 저쪽 경찰 간부 수업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원래 이제 우리 변시랑 한 주가 겹쳤어요. 그래서 한 주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쪽 저쪽 간부 계약이 늦어져가지고 2주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저쪽 학원에 못 들어가겠다. 그럼 변시랑 2주 겹친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어떡하냐, 답이 없다. 그래서 이건 이미 시작을 해버렸고 저기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저기를 못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뜻밖의 시간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겨울방학 때 다시 개강을 하자 그런 얘기 하던데, 일단 그때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저도 나름의 수익을 포기하고 문제를 좀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생각도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냥 요 기간 때 실제처럼 해보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수단도 있고 올해 모의고사, 그러니까 제가 만든 형법 문제들은요, 어느 정도 올해 1차, 2차 모의고사에 좀 기반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간 여기 자료 있잖아요. 여기 요 자료. 이게 올해 이제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다 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1차 두 문제, 2차 두 문제, 형사소송법은 따로 해드릴 거고 이 형법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냈는가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모의고사를 물론 체기표의 쟁점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저히 나도 못 쓰게 된다는 걸 빼버렸어요. 쓸 수 없는 거 빼버리고 그래서 쓸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제가 넣어놨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제가 수업 때 할 겁니다. 요거 변모의 쟁점은 이거였고 이게 나왔으니까 요걸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딱 준비를 해서 요 수업을 하면서 변모도 해설을 좀 할 거고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렵습니다. 올해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해봤더니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강론 잘 써요. 사기명령 배임 어렵지만 잘 쓰십니다. 쟁점이 나오면 어떻게든 쓰기는 써. 근데 총론이나 저쪽 국가적법이 쪽 나오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쨌든 사례형은 표준점 쓰잖아요. 응시자가 다 같이 못 쓰면 상관없어. 다 같이 손을 못 대면 큰 차이가 없는데, 모의고사 때 나왔던 거는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놓으면 남들은 쓰는데 내가 못 쓰면 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형법에 있는 그 수많은 쟁점을 다 제가 찝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의고사 때 나왔던 거는 그래도 정리하면 들어가 보자. 요거는 조금 딥하게 들어가서 좀 준비를 하려고 그냥 이제 형법으로만 좀 진행을 하고 형수도로 진행을 할 거고, 어차피 마지막 회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례형 대비를 진행을 했고요. 선택형도 사실 제가 좀 더 원래 좀 연습은 좀 빡세게 시키고 실전시켜가는 주의기는 한데, 생각해보니까 형법은 다 이렇게 개수를 넣어놨는데 너무 빡셀 것 같아가지고 형수는 그렇게 안 만들어. 형수는 다 만들어놨는데 보였는데 형수는 그냥 다 오지선답니다. 오지선다고 OX, X 문제 없는데 형법을 만들고 내가 너무 욕심부리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상 제 저쪽 공무원 쪽 후기에 지용쌤 모의고사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항상 실제 모의고사가 어려우니까 실제 시험이 쉬웠다 많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소도 다 보여놨는데 형소는 그냥 오지선다가 있고요. 형법만 좀 이렇게 개성이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사과드리기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자, 그러면 우리 사례형 먼저 해설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결과적 가중범위가 결과적 가중의 쟁점의 판례예요. 그러면 여기 항상 이 변모 자료 있잖아요. 이거 항상 들고 와주세요. 매 수업 시간마다. 그럼 변모 자료 7쪽을 좀 보시면, 변모 자료 7쪽을 보시면 이게 2차인가? 이제 헷갈려요, 저도. 2차죠. 2차 1문인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범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판례 입장에 따르면 미소가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반대 의견으로서 미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나오면 당연히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어차피 3회차인가 4회차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여 가지고 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대법원은 인정을 안 하지만 소수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건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결과적 가중범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사례 1번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좀 모의고사를 봤던 친구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봤을 때 육모 때 여러분 그 잠깐 또 어디에 계시냐면 육모 때가 그 사쪽이거든요. 사쪽에 이문인데 이걸 거의 손을 못 댔더라고요. 학생들이 보니까 손을 못 댄 경우가 많던데, 여기 이제 자세한 건 다음에 볼 거고, 그 문제를 좀 보시면요. 반가로 1번에 갑을병의 제책은 이라고 해놓고 의뢰 제책은 무슨 범죄 공범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논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를 논하시오. 그러면 이러면 쟁점을 주는 것 같아서 더 쉽지만 어찌 보면 좀 더 어려운 게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 그러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도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내가 정말 정확히 이거를 좀 알고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 들어오면 요거 정리할 줄 알면 결과적 가중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갑이 있고 자신의 부 A가 있죠. 자신의 부 A가 있고 A랑 그냥 동거하고 있던 B가 있고 얘네 둘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갑이 여기에 뭐 했어요? 불내가지고 죽인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현주 곤조물 방화 뭐예요? 치사죄죠. 자, 그러면 이제 현건방 치사죄가 등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인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목차로 1번, 2번으로 들어가야 될 목차가 2개가 있어. 다른 건 다 못 쓰더라도. 그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목차가 나오면 꼭 써야 되는 쟁점 2가지는 뭐예요?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의미가 뭔지. 고의 플러스 고의인데 왜 여기구나. 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포섭되는지를 쓰셔야죠. 이건 필수 아니야.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형의 불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기본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못 쓰시면 안 돼. 왜? 지금 갑은 과실로 A, B를 죽인 거예요. B는 별개고, 갑이 A를 죽인 게 고의로 죽인 거야, 과실로 죽인 거야? 고의로 죽인 거죠. 고의로 죽인 건데 현건방 치사로 포섭이 될 거거든. 치사로 포섭이 될 텐데 왜 부진정 결과적 가중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주건조물 방화죄랑 살인죄 상경으로 가버리면 결과적 가중범보다 형이 약해지기 때문에 죄수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형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인정하겠다 해서 의미를 꼭 적어주셔야 되고, 2번째 뭐 적어줘야 돼요? 2번째 죄수죠. 요거 2개 적으면 다 정답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못 써라도. 왜 이거 인정하지? 그 다음에 죄수가 뭐지? 죄수는 어떻게 되지? 해서 이제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어쨌든 별도의 고의범을 한 거란 말이야. 별도의 고의범을 한 건데 최종 죄명이 이게 나와버리니까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랑 고의범이랑 요거 2개의 상상적 경합범을 인정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인정을 할 건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형이 고의범보다 같거나 중하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고의범의 형이 더 중하면 양죄가 상경,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론 쭉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안 포섭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갑이 죽인 건 누굴 죽였어? 아빠를 죽였죠. 그러면 이제 현건방 치사랑 고의의 뭐예요?
살인죄의 죄수 문제를 정리해 주면 되고,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답안지에 좀 추가 쟁점 적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만약에 선택형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뭘로 풀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상상적 경합범으로 풀어야 된다. 이 판례가 나올 당시 존속살인죄는 10년, 현건방치사는 7년 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중했거든. 그러니까 양자가 상경으로 취급을 해서 사안의 경우 양자가 상경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은 둘 다 7년,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쟁이 조금 있다. 이게 다시 나오면 혐의 똑같기 때문에 현건방치사만 된다는 경우도 있지만 존속살인죄는 모두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를 병과하기 때문에 양자가 상경이 된다는 견해 대립이 있다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포수는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요 후문 제가 맨 마지막에 말한 내용까지는 못 적더라도 여기까지는 타고 올 줄 알아야 돼. 부진결과적 가중범을 왜 인정하는지 형의 불균형 때문에 죄수 문제 일반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상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진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인지를 좀 적어 주셔야겠죠. 근데 안 한 거 없잖아요. 이거 우리 다 했던 내용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누구의 죄책이에요? A에 대한 죄책 대목차 1번이죠. 그러니까 갑의 A에 대한 죄책 부진결과적 가중범의 문제가 되고 의미가 어떻게 되고 죄수가 어떻게 되고 사안의 포서 마무리. 근데 B에 대한 죄책은 별도죠. B에 대한 죄책은 별도야.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양죄의 상상적 경합범을 인정을 할 것인지 얘기를 했어. 상경이라는 얘기는 현건방치사랑 존속살인죄를 범할 때 행위가 한 개, 두 개? 상경이니까 하나여야죠. 이미 문제에서 보시면 A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쓰러져 있죠. A가 쓰러져 있는 집에 불을 내는 순간 현건방치사가 되면서 동시에 A는 못 나올 거란 말이야. 못 나올 거 알고 죽을 줄 알고 불 낸 거란 말이야. 그대로 불만 내면 불도 나고 피해자도 죽죠. 하나의 행위로 불도 내고 하나의 행위로 사람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건방치사랑 존속살인죄가 하나의 행위로 범죄가 발생을 하니까 결과적 가중범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존속살인죄랑도 상경의 문제가 된다. 근데 B는 어땠어요? 불을 냈죠. 피해자가 있는데 불을 냈어. 그럼 일단 범죄가 뭐야? 현주건조물 방화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A, B 안 죽었어요. B는 뭐 하려고 그랬어? 나오려고 그랬거든. 나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못 나오게 막았죠. 그러면 근데 이거 막 나옵니까? B가 있는데 집에 불을 냈다. 요거는 뭐가 됩니까?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될 거고 못 나오게 막은 별개의 행위로 못 나오게 막은 별개의 행위로 뭐 한 거예요? 사람을 살인했죠. 그러면 현주건조물 방화죄하고 살인죄는 뭐가 된다? 그건 실경이지. 행위가 따로따로니까. 현주건조물 방화죄하고 살인죄는 실경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워낙 중요한 쟁점이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문제로 보시면, 갑은 평소 아버지 A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러던 중에 우연히 A가 사망을 해서요. 사망보험금 5억 원이 지급되는 것을 알게 됐다. 또한 A는 배우자 자식은 없어가지고 갑이 이혼 상속인이었다. 갑은 A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 받기로 결심을 했고요. 다만 당시에 A는 B랑 동거 중이어서 B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갑은 A의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자고 있는 A의 머리를 강타실신시켰다. 그래서 집에 불을 놓아가지고 옆방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A는 뭡니까? A는 머리를 강타해서 이미 실신 상태야. 그리고 B는 불을 놓으니까 깨어나서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못 나오게 막아가지고 A와 B 모두 사망했다. A는 한 번에 죽었으니까 부진결과적 가중범이 문제가 될 거고 B는 불낸 거 따로 막은 거 따로니까 부진결과적 가중이 문제가 아니라 현주건조물 방화죄하고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전혀 모르지는 않을 텐데 요 문제는 아마 학생들 대부분 알고 있는 문제들일 것이기 때문에 조금 쟁점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점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 사례 해설지에 있는 거는 굳이 안 읽을게요. 여러분 시간 아깝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부터는 여러분 그건 있어요. 아마 이제 뭐 다른 변시 강사분들은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저것 다 하니까 7월 30일 날 쪽쪽 이제 경위를 뽑는 경찰 간부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감 특채고 경감 한도 높죠. 근데 거기는 이제 선택형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사례형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사례처럼 만들어 놓고. 근데 어디서 봤는데 했더니 우리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랑 좀 비슷한 걸 선택형 문제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사람인가? 이거 좀 들더라고. 그냥 나 혼자 생각이 뇌피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나오는 문제가 좀 있어요.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교수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팔고 저기에 팔고 할 수 있게 된 게 들더라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저쪽 올해 나왔던 이렇게 객관식 문제지만 사례처럼 나왔던 쟁점을 제가 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만든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어딘가에 나온 걸 내거든요. 나온 걸 내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좀 쟁점을 봅시다. 이 과정에서 갑 또한 연기를 많이 마셔가지고 실신을 해서 병원에 이송이 돼가지고 담당 주치인 을은 갑에 대한 진료 행위 도중에 사실 밑줄 되어 있어요. 밑줄을 누가 지었지? 이제 동그라미 A가 이제 다른 의사 C한테 뇌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내과 영역의 진료를 계속했는데 실제로는 갑이 바닥에 떨어질 때 뇌출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갑은 퇴원한 후에도 보험금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 빠뜨린 게 있네. 자, 아까 지금 윗문장에서 갑은 처음에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보험 사기 치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보험 사기의 실행의 착수 원칙과 예에 뭐라 그랬어요? 원칙과 예. 이제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보험금을 청구해야 돼. 내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사고가 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원래는 이제 얘도 봐봐. 이거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요, 처음부터 보험 사고 내려고 가입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그냥 우연히 그걸 알게 된 아들이 지금 사고를 내고 준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이때는 뭔가 거짓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는 보험의 준비고, 실제로 뭐 해야 됩니까?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그때부터 이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아들놈의 새끼가 처음부터 돈이 없고 하니까 일단 아버지 앞으로 보험 가입 시켜놓고 사고 낸 다음에 보험금 청구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갔으면 그때는 뭡니까? 보험 가입 시부터 실착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갑은 보험금 청구했어, 못했어? 청구를 못했죠. 그럼 보험 사기의 실행의 착수 인정이 안 된다? 실행 착수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따지면 보험 사기에 뭐에 불과해요? 준비 행위에 불과하죠. 그러면 사기 예비죄 있다 없다? 사기 예비죄 없기 때문에 이제 사기죄 부분 혐의가 범죄가 안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 내용은 우리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사실 과실범의 요건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예요? 주의 의무 위반이거든요. 주의 의무 위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의무가 넓을수록 과실범 성립이 넓어진다. 주의 의무가 좁을수록 과실범이 줄어든다. 과실범의 주의 의무가 넓을수록 어길 게 많아지겠죠. 어길 게 많아지다 보니까 과실범이 더 많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이 과실범의 주의 의무를 제한시켜주는 게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책에 낯설게 있는 허용된 위험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 같들이 그런 거죠. 허용된 위험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 이게 설령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열심히 주의 의무를 다 해야지. 근데 100% 풀 집중력으로 매번 할 수가 없어. 경우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다고? 내가 무언가를 신뢰했으면 설령 실수가 있어도 좀 봐주자. 이게 뭐예요? 신뢰의 원칙이죠. 그래서 신뢰 원칙, 이 과실범의 주의 의무를 제한시켜주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신뢰 원칙. 혹시 모르니까 허용된 위험의 원칙은 뭐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는데, 허용된 위험의 원칙. 이거 책은 여기는 없어요.
허용된 위험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뭐 당장 우리 그 중대재해법이 좀 시행되고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 뭐 현장 소장, 그다음에 그 대표자 같은 경우들은 매번 처벌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과거엔 현장 소장만, 지금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50원 이상인가요? 거기는 대표자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럼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죠. 건설 현장에서 주의되는 어떤 안전 설계 같은 거를 충분히 했으면 불가피한 사고는 봐줍니다. 대부분 뭐예요? 뭔가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 허용된 위험의 원리가 그런 거야. 야, 건설 현장에서, 마이크 대주도 않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매번 처벌돼. 요게 아니고, 어쨌든 위험하지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위험하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기본적인 규정을 다 준수했으면, 건설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규정을 다 준수했으면 설령 뭐해도 사고가 발생을 해도 과실범은 빼주자라는 것이 이제 허용된 위험의 법리고, 신뢰 원칙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도로 출발을 하죠. 야, 나는 신호를 지켰어.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했어. 신호에 반했어. 이것까지도 뭐 할 필요 없다고? 내가 조심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나오는 건 뭡니까? 두 번째 신뢰 원칙은 의사들 간에 수평적, 수직적. 의사들 간에 이제 여기 제가 제정해놨죠. 이 다른 의사 C가 제가 우리 문제 빼놨잖아요. 신경과 전문의야. 그래서 나도 내과 전문의야. 상대방은 신경과 전문의야. 서로 전문의끼리의 피드백은 뭐 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피드백을 내가 설령 신뢰했어도 다른 전문의의 피드백은 내가 신뢰하는 거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주겠다? 그거는 봐주겠다.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수련이, 이제 뭐 인턴이 막 들어왔다. 자기 부하 의사의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 보고를 뭐 할 수는 없다? 신뢰할 수는 없다. 다만 이때도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부하 직원의 과실은 곧 누구의 과실이라고? 나의 과실이라고. 이게 원칙이고. 근데 여기도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하나는 있죠. 뭐가 있다 그랬지? 이게 부하 직원한테 전적으로 위임이 가능한 업무일 때는 그때는 못 할 수 있고, 그때는 부하 직원의 과실은 나의 과실은 아닌 것이고, 다 하긴 했던 내용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가 문제에서 다른 의사 C와의 관계로 구분해서 죄책을 논하시오라는 거의 쟁점은 이 C가 을과 똑같은 전문의 간의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라면은 이 내과 쪽에 이상이 없다라는 이 피드백을 신뢰한 거에 대해서 갑의 과실은 있다 없다? 없겠지. 수평적 관계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막 들어온 부하 직원이었다. 수직적 관계였으면은 이 보고를 그대로 믿으면 이제 안 돼. 안 되는 것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의뢰 죄책을 논의할 때는 이게 수평적 관계인가 수직적 관계인가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그 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 가중범, 그다음에 과실범의 주의의무를 조금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해설지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제가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좀 넣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형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지문들이기도 한데, 그러면 결국 부하 직원이 사고를 치면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병원은 의사하고 간호사가 상하 관계인데, 그럼 간호사가 사고 치는 거는 전부 다 의사의 과실이냐와 관련된 판례의 표현을 쓸 수 있냐 없냐를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손을 못 대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역시 근데 원리는 거의 비슷하죠. 이게 간호사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례 2번에서 수혈봉지 교체하는 거는 나름 중대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직접 해야 된다? 의사 갑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의사 갑도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의료행위, 그러니까 뭐 판례 표현이 그렇죠. 뭐 두 번째 혈액 공증부터는 인턴이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다고 할지라도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고, 그거 전적으로 간호사한테 맡겼다가 사고 나는 거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있는데, 근데 또 비슷한 문화 속에서 그 아래 판례도 있어. 그러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간호사가 사고 칠지 모르니까 의사는 항상 옆에 붙어가지고 보고 있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매번 의사가 입회해서 지켜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원리야. 아주 간단한 진료 행위는 뭡니까? 의사의 일반적인 지시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의사의 일반적인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사이드 인젝션, 정맥 주사, 요런 거 의사가 이제 지시를 했으면, 지시했으면 끝나는 것이고, 거기서 발생한 의료 사고는 누구 책임 아니다? 의사 책임은 아니다라는 거 정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정리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가벼운 내용이니까 확인만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매번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안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문이 있죠. 1-2문이 있고,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그러니까 문제를 몇 번 바꿨어요. 이거 어떻게 내야 좀 잘 담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몇 번을 바꿨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10쪽을 좀 보시면요. 모의고사 자료 10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8모 2차 2문이거든요. 이제 올해 2차 2문인데, 자, 여러분 이거 잠깐 문제 좀 볼게요. 자, 양가로 1번. X신문사 기자 갑이 부서팀장 을은 A의 고액 국고지원금,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횡령하고 있다는 거를 제보를 받고 사건을 고발해가지고 국고 횡령 범죄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갑은 자신의 폰으로 녹음 기능을 작성해가지고, 기자니까 A하고 통화를 마친 후에, 보통 기자가 잘 통화했습니다 하고 A의 전화 끊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A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A가 통화가 끝난 줄 알고 B랑 대화하는 게 갑의 통화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 내용이 완전 대박 대화 내용이 들어왔다. 이거 여러분 제가 수업 때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러면 이거 어쨌든 A하고 B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니까 갑이 녹음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지금 이거는 뭐가 되고 있어요? 녹음되고 있죠. 제가 이거 봐. 제가 수업 때 했어요. 이거 자기의 녹음하는 거예요? 부자로 녹음하는 거예요? 자기로 녹음하는 거야? 부자로 녹음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야? 끊겼나 보다, 오해했나 보다 하고 막 세워나고 나온단 말이야. 그때 막 박근혜 정신학회인가?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부작위 같은데, 판례는 뭐라고 봤어요? 자기라고 봤어.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뭐라 그랬냐면, 판례가 귀찮았나? 얘기했어요, 제가. 판사님 귀찮았나?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죠. 왜 자기로 가면 편해? 판사 입장에서. 귀찮았나? 판사가 귀찮아가지고 부자행을 자기라고 했나? 이게 부자기범이 돼버리면 자기범보다 요건이 까다로워지죠. 자기범은 그냥 자기 했으면 바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기범이 되는 순간 뭐가 된다? 자기 의무, 그리고 보증인지에 따른 자기 의무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통은 부정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행위대응에 동일성이 필요하고, 그런 판결문에 더 적어줘야 돼. 이게 통비법 위반, 남의 대응 몰래 녹음을 할 때는 보통 자기로 할 텐데, 이걸 부자기로 할 때는 자기 의무랑 돈가치성을 논해줘야 되거든. 사실 그거 따지면 좀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같기는 한데 부자기로 가면 복잡해지니까 에이 몰라, 자기로 가자 라고 제가 귀찮으라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문제로 낸 거야. 그래서 그 밑에 1번 문제를 보시면 갑의 행위에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 여부 및 구별 실익을 논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와 부자기의 여부 및 구별 실익을 논하라. 판례는 자위라고 봤는데, 판례는 자기라고 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구별 실익을 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자기와 부자기를 어떻게 구별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막 학원에서 그 한 8월 말부터 빨리 문제를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막 계속 보냈는데 내가 어딘가에 좀 넣어놓긴 했거든요. 어딘가에 좀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10쪽에 보시면 모의고사 그러니까 우리 변시 모의고사는 자기하고 부자기를 구별하시오. 요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 저는 혹시 몰라가지고 부자기 중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부자기 범위 있고 부진정한 의미의 부자기 범위 있으니까 요걸 한번 또 쓸 수 있는가 하면 내본 거예요. 요걸 좀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통해서 정리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될 거냐, 요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본 김에 다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이 행위를 자기에 의한 행위로 볼 거냐, 부자기로 볼 거냐. 근데 이걸 제가 수업 때 한마디는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랑 부자기가 애매하면 왜 먼저 검토한다? 그치, 자기를 먼저 검토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첫 번째 하나 적어줘야지. 양자가 섞여 있으면 명확한 자기를 먼저 검토한다. 자기를 먼저 검토하자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기본서 쪽에는 요거랑 뭐가 있냐면, 판례는 약식으로 제가 자연적 관찰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때 그 보라의 병원 사건 판례를 할 때 그걸 했죠. 호흡기를 제거한 거랑 치료하지 않은 거랑 두 개 중에 뭐로 피해자 죽은 거라고? 호흡기를 의사가 제거한 다음에 치료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자기로 사람 죽인 거야, 부자기로 죽인 거야? 자기로 죽인 거죠. 인간의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로 범죄가 발생을 했으면 자기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치료하지 않은 부자기로 볼 것은 아니다. 이게 흔히 판례가 눈으로 봤을 때 얘가 뭔가 했지? 그럼 자기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학자분들은 좀 세련되게 표현을 해요. 뭐 에너지를 투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뭔가를 했으면 이거는 뭘로 본다? 자기로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에너지를 투입해서 뭔가 행위를 했다. 요건 좀 자기로 보겠다. 여러분, 이게 교수님들 책을 보면요, 훨씬 어렵게 쓰여 있어. 이게 딱 입에 안 붙어요. 제가 나름대로 좀 입에 붙게 정리한 거야. 여러분, 입에 붙게. 물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적으로 이 범죄에 대한 비난을 자기 때문이라고 볼 거냐, 부자기 때문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이것도 더 어렵게 쓰여 있는데 제가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좀 표현을 하면,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 비난의, 이걸 뭐 규범적 판단으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비난의 중점이 자기의 중점이 있냐, 부자기의 중점이 있냐,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겠다라고, 이 자기와 부자기에 대한 학설이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쓸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 10쪽에 그 박스 안에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2번 자기 부자기의 구별 기준 있죠. 구별 기준에 자연적 관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있었어? 그럼 자기라는 견해. 이게 판례예요. 이게 판례고, 이게 학자분들은 세련되게 에너지 투입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난의 초점이 어디 있어? 자기의 초점이 있어, 부자기에 있어? 이런 걸로 보겠다. 부자기에 쓴 부자기범, 자기의 자기범. 아니면 그냥 명확한 자기를 먼저 검토하자. 이 정도의 견해 대립이 있고요. 그 뒤는 판례 표현입니다. 판례는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작용을 통해서 타인의 법익을 악화시킴으로써 법익을 침해했으면 자기로 보겠다라고 해서 먼저 자기와 부자기를 구별하는 기준,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판례 입장, 요게 이제 판례 입장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항 포섭이 안 돼요. 이게 판례 이게 이렇게 기준을 적어놓고 사항 포섭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 판례를 실제로 봐도요. 이게 왜 자기에 의한 통비 위반인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끝이야. 판례가 그냥 뭐 이건 자기에 의한 위반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럴 때는 뭐 판례도 표현이 없는데 기준점 적어놓고 그냥 판례는 위행위를 자기에 의한 통비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자기에 의한 통비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이거 구별 기준이고 자기랑 부자기를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사실 요거는 못 쓸 수 있다고 쳐. 못 쓸 수 있지.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꼭 적어줘야 돼. 구별 실익이죠. 구별 실익. 구별 실익이 1, 2, 여기 이제 이게 부작위 범위 되면 보증인 지위가 필요하고 이게 보증인 지위에 따른 자기 의무가 필요하죠. 보증인 지위에 따른 자기 의무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부진정 부작위 범위라면 그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범죄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행위적인 동가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부작위 범위 되면 요거까지 필요한 거고 자기 범위면 그냥 바로 범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성립 요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립 요건에서 부작위 범위 훨씬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올해 모의고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수업 마치시고 혼자 복습해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하나 더 가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우리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면,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 구석진 판례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든 사례집이든 선택형 문제는 다 포함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 공무원 갑이 불법 건축물 단속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게 참고복용 주택법인데 제가 적어서 보냈는데 빼놓으시고 안 아무튼 해서 그 불법 건축물에 세워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을한테 철거하세요라고 했는데 을은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다. 이후 갑은 이걸 확인해 볼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골프 치러 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일 안 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건 뭐예요? 직무유기죄죠. 그 다음에 단속을 당한 을이 건축물 철거를 안 한 거는 주택법 위반죄인데 여기서 이제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판례 입장. 제가 직무유기죄의 법적 성격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고 했죠. 직무유기죄의 법적 성격 두 가지. 직무유기죄 직시범이에요, 계속범이에요? 직무유기죄. 직시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계속범이라고 볼 수 없고. 두 번째 이거 학계는 견해 대립은 있어요. 이거 진정부작위범이냐 부진정부작위범이냐. 근데 판례는 뭐로 봅니까? 판례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봅니다. 반면에 이거 치워? 근데 기간 내에 안 치웠어. 이 건축법 근데 이게 판례가 나올 때 건축법 위반이고 지금 주택법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주택법 위반죄는 가만히 있으면 범죄가 되는 거죠. 진정부작위범을 일단 잡고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이걸 조금 쓸쓸히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뭐가 되고?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고 사실 제가 태거불응 잘라다가 태거가 너무 쉬워가지고 섞어본 거예요. 주택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이 되죠. 주택법 위반죄.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진정부작위범이랑 부진정부작위범 구별 기준 어떻게 돼요? 진정부작위범이랑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기준. 근데 이것도 솔직히 학설의 대립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수업 때 했던 거는 좀 적었어야 돼. 자, 행위는 요거나 둘 다 뭘로 한 거야? 당연히 부작위로 했겠지.
둘 다 부작위 범이니까. 부작위 범이니까. 근데 법률의 규정이 진정 부작위 범은 법률의 규정부터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 하지 아니하면 범죄가 된다. 부작위. 근데 부진정 부작위 범은 법률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 그래, 법률 형식은 자규로 되어 있어. 근데 이걸 부작위로 하는 게 부진정 부작위 범. 요거는 제가 수업 때 했었죠. 여기까지는 제가 수업 때 했어. 법률의 형식은 법률 형식부터 퇴거불응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 하면 범죄야. 조문부터가 아니고 실제로 아니했으면 진정 부작위 범. 근데 조문은 이거 하면 범죄야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안 했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범죄가 될 거냐? 부진정 부작위 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죠. 근데 이거를 학설로는 형식설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 규정의 형식에 따라서. 법률 규정의 형식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부작위로 되어 있고 부작위로 했어? 진정 부작위 범. 조문의 형식은 자기인데 부작위로 했어? 이거는 부진정 부작위 범이야. 이런 뭐 형식설의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니까 이름상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설 있겠죠. 실질설. 근데 실질설은 뭐냐면 여러분 그 진정 부작위 범의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퇴거 불응죄가 있잖아요. 제가 요거 수업할 때 또 뭔 얘기한 적이 있냐면 퇴거 불응죄는 일종의 뭐가 돼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바로 범죄가 되죠. 어떤 결과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 퇴거 불응죄는 일종의 거동법입니다. 그러면 이론상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도 그래. 그래서 퇴거 불응죄 미수범 판례도 거의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문에 퇴거 불응죄 미수범 규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형 대비를 할 때, 퇴거 불응죄는 고동범이라서 이론상 미수범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 조문을 두고 있다. 퇴거 불응죄 미수범 계속 자꾸 물어보는 거야. 수업 문제에서. 퇴거 불응죄 미수범 규정이 있다라는 걸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좀 초점을 둬가지고 야 고동으로만 바로 범죄가 돼? 부작위라는 고동만 가지고 바로 범죄가 돼? 그럼 부진정 부작위 범이야. 부작위라는 고동만 가지고도 부작위를 했다라는 고동만 했으면 바로 부작위 범된다? 이런 뭐가 된다? 진정 부작위 범이다. 고동만 부작위라는 행위만 가지고 바로 범죄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진정 부작위 범이다. 아니야. 부작위라는 거동도 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람이 죽었다. 야, 만약에 부작위로 살인을 하면 원래 살인은 뭘로 하는 거야? 자기로 하는 거죠. 근데 부작위로 살인을 하게 되면 부진정 될 텐데 그럴 거면 뭐가 필요하다? 결과가 필요하다. 그럴 거면 결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동 플러스 결과까지 필요하다. 이게 부진정 부작위 범이다. 부진정 부작위 범이다. 그래서 고동만 가지고도 바로 범죄가 될 수 있어? 그럼 진정 부작위 범이야. 아니야. 고동 플러스 결과가 필요한 게 부진정 부작위 범이야. 요렇게 보자. 요게 실질설이에요. 고동만 가지고 될 거냐, 결과까지 필요하다고 볼 거냐. 이게 이제 진정 부작위 범과 부진정 부작위 범을 구별하는 두 가지의 기준점인데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거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그리고 사실 부진정 부작위 범이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책에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책은 그냥 부진정 부작위 범은 결과범이다라고 쓴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진정 부작위 범이다 결과범 아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형식설과 실질설 제가 이제 이렇게 딥하게 이제 안 들어갔었는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
직무유기죄랑 주택법 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이랑 부진정부작위범이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거를 법률 규정의 형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기준도 있고 거동이냐 결과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실질설의 견해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뭘로 본다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형식설의 입장에서 법률 규정 형식에 따라 간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기준점이고 그 사안 포섭은 판례 집 멋대로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아까 말한 직무유기죄부터도 판례는 부진정 부작위 범위라고 보지만 학교는 그냥 진정을 보기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포섭을 좀 틀리는 거는 판례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기까지 좀 끌고 올 수는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별 기준은 이렇고 이게 이제 구별 기준이고 이게 두 개가 구별 기준이고 이렇게 되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지 필요해 필요 없어. 이게 의외로 헷갈려 하시더라고. 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지가 필요해 필요 없어요. 자기 의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 모든 부작위범은 자기 의무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진정부작위범은 법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퇴거불응죄는 야 이거 안 하면 범죄야? 라고 자기 의무를 주잖아. 안 하면 범죄라고 자기 의무를 주니까 진정부작위범은 자기 의무가 되게 명확해요. 명확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자기 의무 당연히 있는 거야. 근데 부진정부작위범은 조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이거 그냥 안 하면 범죄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사람 죽이면 범죄니까 사람 안 죽이면 범죄 아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나 근데 안 죽였단 말이야.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너 보고 범죄를 했대. 그러니까 부진정부작위범은 언제 자기 의무가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뿐인 거예요. 진정부작위범은 조문이 명확하거든. 근데 부진정부작위범은 조문이 없단 말이야. 조문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언제 자기 의무가 발생해?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꼭 기억할 게 뭐였습니까? 판례 표현. 이 부진정부작위범의 자기 의무 또한 법적인 의무여야 해요? 아니어도 돼요? 법적인 의무여야 해요? 아니어도 괜찮아. 법적인 의무여야 하죠. 도덕적, 종교적 의무는 자기 의무가 포함되지 않고 다만 법적인 자기 의무에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어디까지? 신의칙 조리까지 포함이 돼서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종교적, 도덕적 의무랑 신의칙상 자금의 차이는 잘 모르겠으나 판례는 구분을 하고 있다. 판례는 도덕적, 종교적 의무는 자기 의무가 아니지만 신의칙상 조리 자기 의무도 자기 의무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좀 헷갈릴 뿐 진정부작위범이랑 부진정부작위범이 둘 다 자기 의무는 필요하죠. 근데 부진정부작위범은 뭐가 더 필요하다고? 여기 있잖아. 부진정부작위범은 원래 자기로 할 범죄를 뭘로 하는 거니까 부작위로 하는 거니까 행위적용의 동가치성이 추가로 필요하다까지 좀 적어주면 좋고 여유가 있으면 행위 적용의 동가치성은 판례 표현도 적어주면 좋죠. 판례 표현. 이제 일단 한 줄 적으려면 뭐라고 적어야 돼? 이거는 부진정 부작위범은 원래 자기라는 범죄니까 부작위가 자기에 의한 범죄하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꼭 적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동가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거다? 내가 그 범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자기 의무로 이행을 했으면 그 범죄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 까지만 좀 적어주면 더 좋고 해서 이제 이 양자의 차이, 구별 기준이랑 동가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까지 좀 이제 적어주시면 좋겠죠.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직무유기죄는 판례가 부진정 부작위범, 그 다음에 주택법 위반죄는 진정 부작위범으로 이제 판례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은 이제 좀 이렇게 또 답안지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팀 날 때마다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에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모의고사 쟁점 좀 파악 좀 해봅시다. 쟁점 파악 좀 해봅시다.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틈날 때마다. 그러면 이제 1쪽 좀 봅시다. 1쪽에 요건 이제 우리 모의고사 강의 해설 자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양가로 1번 같은 문제 잘 씁니다. 제가 그 6월달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다란 문제에서 갑을병정의 죄책을 잡아내는 거는 잘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해서 요거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요즘 스타일이 1문은 정통적으로 좀 길게 준 다음에 갑을병의 죄책을 쓰시오가 나오는 거고 2문은 올해 변시가 그랬죠. 쪼개가지고 막 20점씩 막 주면서 20점, 15점 주면서 좀 딥하게 쟁점을 물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수가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니 요거는 잘 쓰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가볍게 한번 봅시다. 양가 1번에 가표 대표이사 갑은 X은행의 지급 보증을 위해서 신용등급 갖추지 못하고 있는 틈을 알면서도 Y은 대출연장 과장 을에게 4억 원의 약속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을이 거절을 했는데 자꾸 요청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았다. 을은 X회사의 신용등급이 대출 불가인 걸 알면서도 Y은행 대출 전산망에 X회사의 지급보증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입력, 저장해서 Y은행 지점장 병 명의의 결제를 받아서 병 명의로 지급보증을 해서 X에 대한 자금 융통의 편의를 봐주었다. 제가 문제를 처음 볼 때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삼각사기랑 배임죄가 메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더 꽂더라고. 꽈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삼각사기를 고민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금 대출 담당자 을은 이거 대출 나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상급자 누굽니까? 상급자 병은 이제 속여서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사기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사기인 거 알았으면 사기죄 대응 안 돼요. 안 되고 부하직원만 알았는데 상급자가 뭐 사기죄 된단 말이야. 나 그건가 싶었는데 한 번 꼈어. 그 당시 병은 을의 행각을 알고 있었지만 갑이 친한 고향 선배이기 때문에 을의 행위로 묵인한 것이었다. 그럼 결국 병은 속았어, 안 속았어요? 안 속았다라는 거니까 결국 쟁점이 사기죄는 빠지게 되고 결국 그 회사 돈 가지고 배신 때리고 뭐 한 겁니까? 배임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업무상 배임죄를 논의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일로 병은 이제 Y은행의 징계를 받게 되자, 야, 너 내 행위를 문제 삼으면 은행 비리 알리고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나 A는 메일을 읽고도 전혀 겁을 먹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죠. 협박죄는 무슨 범? 위헌범이죠. 협박죄는 위헌범이고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으면 상대방 실제 공포를 느끼지 않더라도 협박죄는 기소가 된다. 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여기서의 협박죄의 객체는 Y은행이에요? 은행장 A예요? 이거 왜? 협박죄의 객체는 법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안 되지. 이거 뭐랑 구분해야 돼? 협박죄의 객체는 법인은 포함될 수 없는데 해악을 고지할 때 그 대상에 협박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죄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제3자에는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장 A랑 A가 근무하고 있는 A가 근무하고 있는 Y은행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은행장이랑 자기 은행이니까 밀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공포심 느끼지 않더라도 위헌범이기 때문에 기수다. 쟁점 2개 쪼개가지고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저도 약간 얼핏 보고 넘어갈 뻔했어. 을은 지급보증 사건으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B 형 집에 숨어 지냈는데 B로부터 B 은행 계좌 현금 50만 원 인출을 부탁받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50만 원 인출에 나오다가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50만 원을 더 인출했다. 이거 제가 6월 모고 때 냈다가 생각보다 많이 못 썼던 쟁점이랑 비슷하죠. 자, 이건 우리가 항상 좀 단계적으로 출발해야 돼. 요거의 출발점은
일단 원래 있던 걸로 가시려면 출발점이 컴사예요. 자, 컴사의 객체는 뭘로 한정된다? 재산상 이득으로 한정되죠. 자,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바꾸신 쟁점은 뭐예요? 원래는 50만 원 뽑아와 라고 했는데 얘가 100만 원 뽑아와서 50만 원어치가 먹었다. 이거 절도야 횡령이야 컴사야? 절도야 횡령이야 컴사야? 판례 결론. 50만 뽑아와. 근데 100만 뽑아왔어. 그게 컴사죠. 컴사죠. 그랬는데 이게 왜 비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50만 원 먹었잖아. 50만 원 뭐야? 현금 따발 재물 아니야. 재물을 먹었는데 이게 컴사가 돼? 근데 판례는 그냥 뭐라 그랬어요?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큼의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컴사로 갔어.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 그게 좀 싫었던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렇게 문제를 안 냈죠. 그렇게 문제를 안 내고 좀 꽈어요. 일단 50만 원은 뽑았어. 시킨 대로.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50만 원을 뽑은 거야. 그러면 이거 포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렇지. 이거 카드를 그러니까 위임받은 범위에서는 50만 원 뽑으면 이제 내가 카드의 기능은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이 카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반납해 줘야지. 또 뽑으러 가는 거는 권한이 있어 없어? 권한 없이 남의 카드 써가지고 50만 원 뽑아온 거죠. 자, 우리가 이때도 남의 카드 가지고 50만 원 뽑으면 뭐고? 절도고. 남의 카드 가지고 내 계좌로 50만 원 보내면 뭐고? 컴사고. 계좌에 찬 거는 컴사고, 남의 카드 돈 뽑는 거는 절도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계좌 이제 처음부터 더 뽑은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50만 원을 더 인출하는 거는 요거는 뭘로 표시해야 된다? 절도로 표시해야 된다. 실제로 이거 체계표를 봐도 적어놨습니다. 교수님께서 구분해가지고 만약에 애초에 처음부터 100만 원을 뽑았다. 그럼 판례에 따르면 컴사가 된다. 근데 사는 그거 다르게 50만 원 뽑고 다시 돌아가서 50만 원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판례에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쟁점을 파악할 수 있냐를 좀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지성 암기하면 못 쓰는 거고 왜 이게 문제가 판례가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시험 문제가 배임죄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형소법과 다르게 형법에서 솔직히 다른 강사들보다 조문을 좀 덜 보는 타입이잖아요. 실체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배임죄만큼은 조문을 베끼면 좋습니다. 왜? 배임죄는 요건이 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뭘 쓸지 모르겠으면 배임죄만큼은 조문을 베껴줘야 돼요. 배임죄만큼은. 왜? 배임죄는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가 요건 첫 번째. 두 번째, 임무의 위배에서. 세 번째,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인에 손해를 끼치고. 네 번째, 본인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4개가 다 있거든. 임무 위배, 타인 사무 처리자, 신분범이죠. 임무 위배, 손해 발생, 이익 취득 요건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조문에 베꼈으면 좀 요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이제 답안지를 적어 놓을 때 항상 그렇죠. 제가 적어놨지. 갑이 뭔가를 교사했고 을이 뭔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교사범 정범이면 누구 먼저 적자고 정범이 적자고 해서 이제 을 먼저 적는 거고 Y은행에 대한 배임죄 관련을 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조문 참고해가지고 하나씩 언급해 주면 돼서 원래 대출 나가면 안 될 놈인데 지급분이 나갔기 때문에 은행에 손해 끼치고 배임죄가 된다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놓치기 쉬운 쟁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2번 쟁점인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문서죄 할 때 많이 했죠. 문서죄 할 때 유형 위조하고 무형 위조가 있죠. 문서죄 같은 경우에 유형 위조는 위조 등으로 위조, 변조, 작용무용죄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무형 위조는 허위 작성으로 포함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야. 허위 작성으로. 근데 문서가 아니라 전자기록이 되면 유형 위조로서
위작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사실 무형 위조로서 허위 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위작이 끝이야. 위작이 끝이야. 그랬을 때 이 위작에 허위 작성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 위작의 의미에 허위 작성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문서의 무형 위조는 처벌을 하지만 사문서의 무형 위조는 처벌해요, 처벌 안 해요? 처벌 아예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공전자 기록에 허위 작성도 어차피 공문서에 허위 처벌을 하니까 공전자 기록에 허위 작성도 처벌하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사문서의 허위 작성은 처벌도 안 하는데 사전자기록, 일종의 사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을 처벌하는 거는 문서죄랑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이 위작 속에 허위 작성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문헌에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죄형 법정주의에 방한 해석이 된다 라는 게 대부분 뭐라 그랬지? 소수 의견이다. 다수 의견은 위작 속에 허위 작성도 포함이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위작이 위조보다 범위가 좀 넓은 거죠. 위작은 허위 작성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 판례가 나올 때 이게 메인 쟁점이야. 근데 이걸로 가기 전에 요 쟁점이 있어요. 판례를 보면 요 쟁점이 뭐가 있냐면, 전자기록 위작 변작, 특히 이제 전자기록 위작 변작죄는 객체가 타인의 전자기록이에요. 타인의 전자기록이야. 남의 전자기록을 내가 권한 없이 바꾸든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면 권한이 있더라도 이제 허위 작성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권한이 있더라도 허위를 했는데, 그럼 내가 A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무야. 실제 판례는 A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무인데 내가 보고서를 쓴단 말이야. 내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 그러면 상무 명의로 만드는 전자기록은 내 전자기록이에요? 타인 전자기록이에요? 사실 답은 나와 있어. 이게 자신의 전자기록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가죠. 애초에 남의 게 아닌데 바로 탈락으로 범죄 안 됐을 거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뭘로 봤어, 판례가? 타인의 전자기록으로 봐야 그 다음 요건인 위작을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판례는 이거를 타인의 전자기록으로 봤습니다. 왜? 순수하게 김상무 명의인 거야? A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무인 거야? A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으로서 만드는 문서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만드는 전자기록은 누구의 전자기록이다? 회사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내 전자기록이 아니라 회사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타인의 전자기록이 되고, 그래야 이제 두 번째로 뭐 들어간다고? 그럼 나한테 결제할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허위로 작성을 했단 말이야. 권한은 있지만 내용이 허위다. 근데 이게 사문서였으면 범죄가 안 됐겠으나. 그러면 그거 뭡니까? 회사의 대표이사나 회사의 지배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혹은 개인의 담보 목적으로 개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든다. 범죄가 그러니까 문서죄 대여 안 돼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담보를 만드는 문서를 만든다. 문서죄 대여 안 돼요.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의 문서 만들 권한이 있죠. 있으니까 사문서 위조나 작용명령죄 안 된다. 근데 이게 전자기록은 사전자기록 위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타인의 전자기록이 될 거냐 말 거냐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이 권한이 있는데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 위작 속에 포함이 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이제 판례는 위작에는 허위 작성이 포함된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이제 비에 대한 죄책은 아까 그 다음에 아까 돈 50만 뽑아오는 거는 절대라고 봤고, 근데 여러분 그 이제 마지막 그
읽어보시면 될 텐데 마지막에 별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한번 써본 건데 아무리 봐도 그 대출했던 담당 과장 을은요 지점장 몰래 대출하려고 했어요. 지점장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 뇌피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좀 놓친 거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밑에 과장은요, 위에 대표랑 짜고 대출하는 거야? 은행장 짜고 대출하는 거예요? 아니지. 나는 지금 이거 은행장 속여먹고 대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담당 과장이었나? 이거 그 을이 과장이죠. 담당 과장 을은 사기치려는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고민을 해봤는데 위에 대표 속여서 담당 그 상대방이나 짜고 대처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그 판례 그렇게 공부했잖아. 대표자가 짰으면 사기죄가 안 되지만 부하 직원이 짰고 대표자가 몰랐으면 사기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애초에 지금 사기를 치려고 했어요. 근데 애초부터 대표자가 이걸 알고 있었지.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사기는 가능 불가능했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일종의 사기죄 불능미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기를 치려고 했단 말이야. 사기도 치려고 했지만 대표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과성은 불가능했다. 그러면 이제 짓다에는 사기 치려고 했지만 결과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기죄 불능미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한번 제가 적은 공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본 김에 다 봐봅시다. 그럼 이제 정범 을은 그렇고, 을을 꼬셔가지고, 야, 니네 회사에서 지급 보증 좀 해줘. 라고 범죄를 교사한 놈 있죠. 그럼 이제 업무상, 그게 이제 갑인데, 갑이 이제 뭐가 됩니까?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가 되겠죠. 업무상 배임죄의 교사가 될 텐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을은 뭐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을은 단순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인데, 회사 밖에 있는 갑은 업무상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 밖에 있는 갑은 업무상이라는 신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업무상 신분이 있는 자한테 범죄를 교사했지. 자, 그럼 이게 1심 현상은 뭐 있습니까? 신분 때문에 가중될 때 일단 성립은 중하게 업무상 배임죄 교사가 되지만 처벌은 단사에 따라 가지고 단순 배임죄 교사로 처벌이 될 거다. 성립은 중하게, 처벌은 약하게. 그게 이제 뒤에 답에 나옵니다. 답에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병이 있는데 병이 이제 아까 처음에 대표인데 부하 직원 이놈들이 뭐 하고 있는데 횡령하고 있는 배임하고 있는데 아이씨 몰라 하고 냅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것도 제가 사실 이걸 왜 안 하려고 했냐면 뒤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2회차나 3회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알고도 방치했죠. 범죄를 알고도 방치했다. 그러면 이거 범죄 뭐예요? 행위성은 뭐야? 자기야 부작위야? 그렇지. 부작위로 지금 얘가 병은 지금 부하 직원 을이 배임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도 부작위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이 부작위로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방금 연습했던 뭘 적어줘야 돼? 그렇지. 보증인 지위에 따른 자기 의무가 인정에 도착하는 거지. 지금 병은 이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부작위로서 범죄에 가담을 하고 있다. 또 부작위가 나오더라고. 그럼 부작위범이 되려면 병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 의무가 필요하다. 솔직히 판례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얘 언제 자기 의무? 그러니까 얘 자기 의무 발생 근거는 뭐가 있을까? 흔히 뭐 내가 회사에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 쓰죠. 근로계약서 쓸 때 뭐 합니까? 내가 신성실자랑 일할 거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상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계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위범으로 배임죄 공범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고 자기 의무가 필요하고. 여기 자기 의무는 은행 지점장이니까 뭐 근로계약상, 뭐 법률상 자기 의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통 부작위로 범죄를 가담을 하면은 막 적극적으로 뭘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보통은 내가 정범으로서 가담하기보다는 보통
방치하면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면 보통 뭔가 한 놈은 자기범은 정범, 가만 냅둔 부자기범은 방조범 정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판례 자기범이 있기 때문에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범행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배임죄에 뭐가 된다? 방조.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부자기에 의한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게 메인 쟁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보증인 지위가 있냐 없냐, 부자기로 가담하는 것이 정범성이 있냐 없냐 두 가지가 쟁점인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A에 대한 협박죄에서 이제 뭐 일반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형은 요까지 보시죠. 사례형은 요까지 보시고 어차피 제가 계속 이거를 볼 거라서 미리 보면은 좀 사례 대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업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문제 연습 좀 하시고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차피 답안지가 나가니까 답안지 참고하셔가지고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선택형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볼게요.